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간히 또 이제 저희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 화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젊어 보이셔서 되게 젊은 나이, 이른 나이에 교수님 되셨나?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남들 같은 나이에 교수가 됐고요. 네네. 네, 그리고 남들 같은 나이입니다. 아, 네, 그리고 네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니, 딱 화면에 더 젊어 보이세요. 네네. 아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좋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우리가 다른 코너에서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 지금 2008년과 다르냐 가냐. 일단 많은 분들이 다르다로 네네. 귀결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좀 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우선은 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원인부터가 네. 다르고요. 네.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사단이 어디서 났냐, 깔고 네. 있는 에셋이 뭐냐. 그 2008년은 결국은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부실화되면서 뭔가 에셋 자체가 조금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생긴 문제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장기간의 저금리 혹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사실 이제 굉장한 저금리 환경이었다가 금리가 고금리로 넘어가는 환경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대출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대출이 나간 거고, 네네.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 거니까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점은 어쨌든 간에 어제 오늘 사태를 좀 지켜보면 크레딧 스위스나 뭐 실리콘밸리 뱅크를 보면 결국은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결국은 정책 대응이 굉장히 2008년에 비해서 빨랐다. 2008년 9월에 그 리만 파산하고 나서 사실은 바로 이제 구제금융 같은 것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집행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단시일 내에 지금 처방이 들어갔다는 점, 그게 또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2008년의 교훈으로부터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네. 결국은 이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파이낸셜 마켓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고 또 거기에 대한 맞게 규제도 강도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가 꽉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 파이낸셜 마켓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네네. 있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이전에는 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모델 같은 거를 쓸 때 네. 메인 스트리트랑 월 스트리트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델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실물 경제랑 이쪽 금융 섹터는 분리돼서 실물 경제를 보는 모형이 따로 있고 네. 금융 섹터를 보는 모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형화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논문을 써도 그냥 실물 경제 다루는 모형을 써도 논문을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었던 네네. 때였거든요. 근데 2008년의 교훈이 거시경제학자들에게는 네네. 적어도 논문을 쓸 때 네. 실물 경제와 그러니까 그 메인 스트리트와 네네. 금융 쪽 월스트리트는 그렇게 멀지 않다. 아.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그때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깨닫고 모형도 통합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거시경제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조금 굉장히 뭔가 유행과 트렌드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둔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분들이 그 2008년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더 부끄러운데요? 네네. 더 부끄러운데?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전공이 다르시니까 공학 네네. 전공이시니까 네.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경제학자들의 자기 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학도 아니고 이과입니다. 네네. 공학조차 아니에요. 자연과학을 네네. 자연과학을 좋아했던 네네. 하나의 뭐 이렇게 소년 네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번에 한쪽에선 금리는 올리면서 한쪽에선 또 다시 돈을 푼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QE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QE랑 공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일정 신용도 이상의 민간 보유 국채나 이런 것들을 산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금리라는 것이 아닌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QE와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의도인 것 같아요. 네. QE라고 하는 건 보통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다운됐을 때 네.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QE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누가 봐도 아까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냉탕과 온탕이 섞여 있는 입장이고 사실 미국 노동시장 아직 뜨겁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기 이전에 뭔가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사실은 지금 핀셋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핀셋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의도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연준과 뭐 어쨌든 미국의 정책 당국이나 이런 쪽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부가 생겼을 때 그 환부를 핀포인트하는 측면에서의 정책이지 경제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QE라고 보는 것은 약간 의도를 조금 왜곡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건 근데 의도보다 효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의도는 지금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무너지지만 않게 여기에만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건데 사실 QE는 정반대로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세상 전반에 금리를 모두 다 낮춰주고 전반에 모든 돈을 다 뿌리고 이게 QE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핀셋으로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네. 효과가 이렇게 그러면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걸음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이후로 연준이 자산 축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밸런스 쉿을 줄이고 있는 네네. 거죠. 그런데 최근에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에 4개월 동안 했던 자산 축소를 최근 며칠 동안 되돌렸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네. 그걸 보면 이 효과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국면에서의 효과로서는 조금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 이거라도 안 하면 사실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환자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환자에게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큰데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든 하여튼 좀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거죠. 사실 저 요즘 통화 정책을 한다는 게 네. 생각보다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뭘 한지가 사실 뭐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이후로 생각해 보면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네네.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2007년 8년 금융위기는 조금 굉장히 박사 1년차, 2년차 때 겪었던 거라 아무 생각 없을 때였었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딱 하면 뭐가 딱 일어나서 C가 딱 A, B, C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잘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그 교수님이 보기에는 효과도 그러면 이제 핀셋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6%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네네. 미국 뭐 잘 아시겠지만 근원물가 쪽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전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를 했을 때 얼마나 저희가 많은 돈을 또 시장에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게 네네. 아무래도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경제학에서 경제학 얘기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네. 경제학에서 보통은 이제 한쪽이 2차원 그림을 그리면 한쪽이 프라이스고 한쪽이 퀀티티잖아요. 네네. 한쪽이 가격이고 한쪽이 수량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수량은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에서 사실은 작년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고 이런 것은 결국 금리라는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량은 뒤늦게 이렇게 조절이 들어간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분명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 금리가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또 다시 그 물가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순환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 액션인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부작용들은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크레딧 스위스 쪽은 어떻게 보세요? 크레딧 스위스는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이게 막 하고 UBS가 이제 우리가 인수할게 하고 하니까 물론 뭐 채권 상각된 것 때문에 뭐 투자자들이 좀 반발할 것 같고 이런 걱정거리는 있지만
크레딧 스위스도 좀 위기는 좀 진화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찜찜한 뭔가가 남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어쨌든 간에 UBS에 합병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넘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오히려 유럽의 다른 은행들이 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질문을 하시기로는 지금의 어떤 사태와 2008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라고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2008년에서 약간 뒤로 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남유럽 재정위기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뭐였냐 하면 일부분은 재정위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국채가 이제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게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유럽의 은행들이 뭐 이탈리아나 스위스, 스페인의 은행들이 자기 나라 국채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사단이 난 거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인 거죠. 네네. 저금리에서 자국의 금리가 고금리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네. 하필이면 그 나라가 미국인 굉장히 안정적인 안전한 에셋을 깔고 있었던데 요게 일어난 거고 네.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사실 이제 재정위기가 났을 때 그게 전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네. 크레딧 리스크 쪽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스위스 같이 스위스 프랑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통화고 네네.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달러 대비 6개 기축 통화를 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 향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두 나라 특히 뭐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유럽 나라에서 사실 에너지 쪽에 위기가 굉장히 생겼고요. 네. 러시아산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고 등등등 해서 국가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난국을 헤쳐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재정 건전성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정부 부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그게 일부분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GDP가 조금 분모 부분이 조금 네네.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 다행히 지난 겨울은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했고 유럽이 네. 그리고 중국이 락다운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남아도는 LNG들을 이쪽에 갖다 팔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넘길 수 있었는데 네. 향후에 요것들이 조금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또 약한 고리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 찜찜하더라고요.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터진 거는 뭐 그 채권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인 건 맞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투자 손실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투자 손실에다가 이제 약간 불법적인 자금이 얽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랑 다른 제반 여건을 보면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뭔 일이 터질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럼 유럽의 자기네 나라의 국채를 들고 있는 은행들이 네. 그런 나라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 부분과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레딧, 그러니까 2008년이나 9년이나 10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네. 크레딧 리스크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에셋의 밸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요것들이 지금 연쇄작용을 벌이면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은행들이 이제 보통 국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자를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뭐 제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좀 크게 벌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에도 조금 암운을 들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인의 한 명으로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네. 지구인의 한 명으로서 저도 걱정이 되긴 네네네. 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재정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뭐 피그스라는 단어도 있었고 맞습니다. 막 이탈리아 뭐 그리스 부도 나네 마네 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지 거의 한 3년 4년이 지난 이후에 네네. 이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네네.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하시는 네네. 거죠? 그럼 네네. 교수님도 마찬가지. 예, 당장 그것이 뭐 급격하게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원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뭔가 터널의 끝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들을 보면 예전에 멕시코 페소 크라이시스도 그렇고 네네. 보면 뭔가가 이제 잘 빠져나왔다. 혹은 우리가 한번 호된 걸 겪고 나온다라고 할 때
빵 터지는 게 약한 고리들이 터지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거죠. 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 뭐 위기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쪽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좀 둘 사이의 공통점이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는데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누르고 있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 인상의 기조가 조금 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예견 때문에 결국은 이 에셋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뭐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은행 예금에서 빠지면서 불안한 은행 예금 빼자라고 하면서 그중에 일부가 뭐 비트코인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약간 꽃놀이패처럼 보이는 게 그래요? 네. 보이는 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도 금 가격은 오를 거고 연준이 스탑을 해도 금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연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네네. 계속 올린다 하면 무슨 시장이 생각할 거냐면 이러다 또 사단 날 텐데. 네네. 그럼 사실 금이 가진 아주 그렇죠. 강력한 어떤 상징성, 안전자산으로서의 상징성이 네. 또 금 가격을 약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고 금이 뭐 이건 여담이 좀 이과 앞에서 저도 이과였습니다. 그래요? 이과였는데 그 제 이과분 앞에서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금이 되게 안정적인 금속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물질이랑 그쵸. 화학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금이라는 것이 가진 그런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마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연준이 여기서 멈춘다. 네. 예, 멈춘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달러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금 가격은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네. 금이 다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달러 가격이 좀 떨어지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은 약간 저는 저같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좀 꽃놀이패처럼 보이는데 네. 조심하셔야 될 건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날씨와 경제학자분들이 하는 말은 제일 믿지 말라는. 특히 거시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미국 FOMC에서 네네. 결정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시장의 베팅은 어쨌든 간에 0.25인 것 같고요. 네. 저도 0.25일 것 같은 게 0.25가 아닌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 받을 시그널이 안 좋은 시그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위든 아래든 똑같이. 그러니까 위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0.5를 예를 들어 한다라고 하면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희 PD님. 계세요? 저희 그러면 PD님. 이제 맞으면 정말 대박, 초대박을 치실 네네. 투런 9회 말 그 투아웃 이후에 말로 없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실 네. 거고요. 제 생각에는 0.25냐 동결이냐 할 텐데 동결로 했을 때는 사실은 두 가지의 안 좋은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좋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뭔가 안 좋은 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그렇죠. 되는 막아야 시점인 되는 시점이죠.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두 가지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모르는 무슨 정보를 연준이 갖고 있구나. 금리를 동결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시그널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는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는 거는 당분간 혹은 약간 동안은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겠구나라고 네네. 하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 0.25로 올릴 것 같고 대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가이드라인들을 그 연설문 발표를 하거나 네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함으로써 결국은 저희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툴은 금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도 네네. 연준이 갖고 있는 툴이 굉장히 많죠. 프레스 컨퍼런스도 툴이고요. 여러 가지 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만 갖고 지금 두 가지 목적, 예를 들어서 금융 안정도 취하면서 물가 안정도 꾀야겠다. 이건 사실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은 어쨌든 간에 물가를 향해서 뛰겠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정도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생각보다 빨리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지금 아직 우리 경기 침체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기 침체가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 뭐 하반기까지는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 아주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서는 제가 금리 인하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두 부류의 금리 인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요? 네, 착한 금리 인하와 네. 나쁜 금리 인하, 아, 그래요? 혹은 불쾌한 금리 인하, 불편한 어.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 주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쵸. 금리도 네. 따라서 내려가면 그것은 분명히 착한 금리 인하일 거고요. 네네. 불편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 확률이나 징후가 관측이 되면서, 확률이 네. 올라가는 징후가 관측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물가 쪽에 가 있는 연준의 엣지가 네네. 급격하게 경기 쪽으로 선회하면서 생기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그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면 훨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IB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그것도 사실은 물가가 빨리 잡혀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노무라가 얘기한 거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긋날 거고, 그것 때문에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혹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비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노무라가 IB 중에서는 조금 액션을 취할 때 핸들을 빨리 꺾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금리 인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금리 인하가 있다면, 저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벌어진다면 분명히 후자의 금리 인하, 좀 불편한 금리 인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네네.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 금리 인하가 그럼 언제쯤부터 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전망하시기로. 먼저 제가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어젯밤에 검색했을 때 그 연준의, 그러니까 CME 미국의 페드 페드 레이트 와치 네네. 레이트를 가보면 나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게 가장 다수설이었냐면 네. 이번에 0.25, 그 다음에 5월에 0.25, 네. 그 다음에 6월에 금리를 0.25 낮춘다라는 게 다수였잖아요. 맞아요. 네. 방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이게 뒤로 밀렸더라고요. 네. 0.25, 3월에 0.25, 네. 5월에 0.25, 6월에 동결, 네. 7월에 0.25 내린다로 뒤로 밀렸더라고요. 네. 이게 0.25 인하가,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네네. 베팅이요. 그거는 결국은 뭐랑 관계 있는 거냐 하면, 지금의 이 크레딧 스위스나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얼마나 빨리 적어도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느냐랑 관련이 있는 것 네네. 같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가 온다면 불편한 금리 인하일 거라는 그쵸. 얘기인 거죠. 그 불편한 금리 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했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금리 인하는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산 시장은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금리 인하, 불편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이 빠지면서 생기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시장도 그렇게 올 내내 큰 혜택을 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 거시경제 쪽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올해는 제가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편하실 수 있는 거는 듣고 잊으시면 됩니다. 듣고 바로 잊으시면 된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저 지금 30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그걸 잊으시라니요. 네. 근데 그 사실은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죠.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은 진짜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좀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 특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식 가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우리나라는 펀더멘탈로 봐도 올해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지금 논문 쓰시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주제로 지금? 저는 최근에는 조금 관심 있는 게 네. 뭐 저는 원래 정책 전공이거든요. 아, 거시경제 네네. 정책, 아.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저 전공인데 네네. 잘은 못해요. 근데 근데 최근에는 부채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채. 국가 채무랑 가계 아. 부채 이쪽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IMF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네. IMF를 저희는 보통 이제 그 경기 역행적 카운터 시클리컬한 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IMF가 언제 바빠지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좋을 때. 바빠집니다. 네네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쵸? 바빠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거시경제학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어. 뭔가 불길한 아문이 들면 네. 공부할 거리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요즘 바쁘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산에 져야 우리가 좋은 거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방송 출연했을 때 나가면서 그 얘기 드렸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안 보여야지 아. 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일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래서 제발 3%에서 저 좀 안 불러주시면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연락을 주셔갖고 나왔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네. 또 가족분들하고 좀 시간도 많이 보내실 수 있는 네.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참 바쁘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의 한 2달 만에 나오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아유,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